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6회 기출된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학개론은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됐고 이 계산 문제가 8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25회 시험에 비해서 26회 시험은 우리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쉬웠다, 이렇게 평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신 분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더 배움 교재에서 우리가 100%다 출제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 교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공부를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한 그러한 과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제가 총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동산학 기초이론의 가장 기본적 개념에 대한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 부동산 학은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죠.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형상이 있죠. 이걸 연구하는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과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형상인 부동산 형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우리가 분산식 접근 방법, 중점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은 다양한 인접된 여러 학문과 연계되어 있죠. 여러분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지리학, 건축, 토목 뭐 이런 여러 학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우리가 과학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정답인데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 우리 나온 내용인데 이 1번의 문제가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죠. 이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를, 그리고 부동산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무슨 원칙?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돼 있죠.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 토지는 비소모적인 재화입니다. 자, 이 비소모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미음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 배려를 필요로 하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죠.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의 이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투자재로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과 미음이 맞는 지문인데 2번 정답이고요. 기억의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증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디귿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임장 활동화 시키며 감정 평가 시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바로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 자,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토지 시장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시킨다. 이것은 개별성의 특성과 관련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은 토지의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를 했는데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이 물, 뭐 냇물이라든지 강물 이런 물의 침식에 대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는 포락지라고 하죠. 포락지. 그래서 여러분 전, 답 등이 물에 침식돼서 집안이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부동산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자,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우리가 요인을 찾는 거죠. 자, 수요의 증가를 찾는 건데 기억해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구매력이 향상돼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죠. 기억은 맞고, 는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감소합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증가 요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기역,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지문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을 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가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합니다. 상승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하겠죠. 맞는 지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용지의 공급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죠. 3번 정답.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나오죠.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입니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여기서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6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력 모형이죠.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인구가 1만 명인 A시가 있죠. 자, 이렇게 인구가 1만 명인 우리가 A시가 있고, 자, 그리고 인구가 5천 명인 B시가 있습니다. 자, 5천 명인 B시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우리가 A시, B시까지 직선거리, 이 신도시 여기 C인데 이 C로부터 A 도시까지 거리가 1km, 여기서 B시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2km이다. 신도시 C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에 있어서 인구 중, 신도시 C에 9천 명인데 이 인구 중 우리가 A시의 유인 규모 몇 명, B시로의 유인 규모는 몇 명이냐,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A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봐야겠죠. 자, A시로에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우리가
A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인데 A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A시의 인구 1만 명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B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B시의 인구 5천 명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내항이곱은 얼마? 5천 명. 외항이곱 4 곱하기 얼마? 1만 명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럼 8이네요. 1분의 8입니다. 그러면 A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A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8대 1입니다. 그래서 A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그리고 B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우선 얼마죠? 전체 8 더하기 1, 8 더하기 1인 9죠. 9분의 A는 8이 차지하고 9분의 B는 얼마? 1이 차지하겠죠. 곱하기 우리가 C도시의 인구 9,000명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9,000명에 9분의 8이 A시로 인구가 유인되니까 얼마? 8,000명이 A시로 인구 유인 규모이고 얼마? B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1,000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시면은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 3P다. 3P고 A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수요 함수가 QD1이 1200. 자, 여러분이 7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QD1이 우리가 1200 마이너스 P에서 이게 QD2 얼마죠? 얼마로 변했다? 1600 마이너스 P로 변화했다. A 지역 오피스텔 시장에 우리가 균형 가격의 변화는 묻는 건데 QS는 공급은 우리가 3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균형은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여러분 항상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이 수요량과 이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이걸 알면은 문제가 풀리죠. 자, 수요량 1200 마이너스 P가 되겠고 공급량은 얼마? 3P가 되겠죠. 따라서 넘어가면은 4P가 되겠네. 4P는 1200이 돼서 P는 3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균형은 이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이 1600 마이너스 P가 되고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가면은 4P는 또 1600이 돼서 P는 우리가 4로 나눠주면 400이 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이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뭐 한다? 우리가 상승을 하겠죠. 100만큼 상승을 합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이 주택 우리가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죠. 수요자 부담은 작고 그래서 1번 맞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치면 공급자 부담은 작고 수요자 부담은 커지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을 하겠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우리가 공급이 주어져 있는데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거래세가 우리가 부과되죠. 이게 거래세가 이제 부과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격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을 우리가 공급자에게 부과했다.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를 하면 공급 곡선의 세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 요 빚금친 영역이 소비자 잉여거든요. 요 선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실제는 균형 가격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이 가격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 잉여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야. 이만큼 생산자는 받고자 하는데 실제는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요만큼 또 생산자가 잉여를 얻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이 오르죠. 자, 이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요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여기서 어느 만큼 이만큼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 삼각형이, 즉 이 파란 부분으로 소비자 잉여는 뭐한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공급자가 받는 가격. 자, 여러분 공급자가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인데 여기에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죠. 이 세금을 납부해서 공급자, 이게 바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죠. 자, 공급자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예?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인데 여러분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의미가 여러분이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 여러분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을 공급자가 받아서 세금을 납부를 해서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요 균형 가격에 비해서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여기서 어느 만큼 또 생산자잉여는 요것이 되니까 생산자잉여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만큼 뭔다?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세수입 증가분. 자, 이 부분은 바로 뭐죠?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이 빨간 이 빚금친불납은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적에 있어서의 순손실이 나타나죠. 순손실이 나타납니다. 세수입 증가분 요것은 정부의 이 귀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이 빨간 부분 이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이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약정 이자율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은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니까 틀렸는데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시장 이자율이 이 대출 우리가 약정 이자율보다 이렇게 하락을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때 차입자는 뭐 한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해야 막히죠. 높아지면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2번 정답이고요.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이죠.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것은 지분금융입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부동산 금융 4번에 개념이 나와 있고 5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죠. 이 제한 소급 금융이 일반적입니다. 자,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10번 우리가 리츠에 대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1번 정답이 되겠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입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 5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차입할 수 없다 하니까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자, 우선 대출 승인 기준이 나오는데 우선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 부동산 가격 시장 가치 얼마가 나왔죠? 이 부동산 가격인 시장 가치가 얼마? 3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3억 원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 값이 얼마냐? 60%. 우리가 이 시장 가치 기준 60%다. 부동산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인데 이 기준 60% 얼마죠? 대출금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1억 8천만 원이 되겠고 두 번째 이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한 거죠?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 준 것을 말하는데 지금 연 저당 상수는 여기 0.1이고 DTI는 얼마? 40% 0.4고 소득은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에 0.4 곱해주면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대출금 곱하기 0.1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양변에 0.1이니까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대출금은 2억 원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바로 어떻게 돼요? 작은 값 1억 8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1억 8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을 해야 원리금은 얼마냐? 자, 우선은 우리가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CAM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원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인데 자, 여기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대출금. 자, 대출금을 우리가 대출 상환 기간 만기로 나눠 주는데 대출금은 지금 2억 원을 우리가 대출받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고 우리가 만기는 얼마냐? 20년이 되겠다. 대출 기간. 그러면 이 공 하나 없이 2천만 원을 2로 나눠 주니까 얼마?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인데 1년 차에도 1,000만 원, 2년 차에도 1,000만 원, 이렇게 가서 마지막 20년 차에도 1,000만 원이죠. 이렇게 매년 갚아 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자가 이제 구해야겠죠. 이자는 우리가 매년 말 융자잔고죠. 미 상환된 원금 융자잔고에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2억 원, 융자잔고는 2억 원에 이자율 몇 프로죠? 우리가 5%를 곱해주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1년 차
이자는 1,000만 원. 근데 문제는 이 2년 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2년 차. 그렇기 때문에 원금 1,000만 원 갚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 1억 9천만 원이죠. 자, 1억 9천만 원인데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우리가 5%를 곱해줘야겠죠. 이자율. 융자 잔고에 5% 곱해주니까 얼마죠? 950만 원이 되겠죠. 950만 원. 더해줬더니 1,950만 원이 우리가 원금 플러스 이자. 2년 차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니까 틀렸는데 진폭이 우리가 크게 나타나죠. 자, 추세선에서 일반 경기의 이 정점과 저점 사이 여기에 진폭이죠. 일반 경기 변동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비해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3번 정답.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상향 국면. 자, 이 상향 국면에서는 이게 밑에가 회복이죠. 자, 회복인데 자, 그러면은 상향 국면에서는 이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밑에 뭐죠? 하한 가격이 되는 경향이죠. 하한선이 포인트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에 우리가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묻는 거죠. 자, 이 수요의 이 교차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교차는 상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차 탄력성인데 뭐에 대해서 지금 오피스텔 임대료죠. 자, 오피스텔 임대료에 있어서의 변화율. 자, 오피스텔 임대료의 변화율에서 우리가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문제는 오피스텔 임대료가 몇 프로? 10% 상승했더니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뭐했다?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0.5인데 0.5는 0보다 크죠.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이때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체제 관계.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하죠.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렇고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 우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15번에 3번에 보시면은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과소평가 또 과대평가, 과소평가된 과대평가된 부동산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개별성의 특성은 상품의 비표준화를 가져오죠.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분석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직접 지향성, 어떤 동종의 활동은 상호 집합하에 모이죠. 직접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로 본다. 맞고요. 자, 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곡선을 연결한 포락선, 엔빌로프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2번 맞는 지문인데, 자, 이 포락선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엔빌로프 커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항상 비옥도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마샬의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준지대죠. 자, 5번에는 마샬의 준지대에 대한 얘기죠. 자, 알프레드 마샬에 있어서의 준지대, 준지대, 쿼지 멘트.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17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이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의 방법. 그래서 틀린 지문이 1번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에는 시장 실패의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등에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효과죠.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급 조절용과 우리가 공공개발용 두 가지 목적하에 토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을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지구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을 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죠. 자, 5번 용도지역은 여러분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하니까 틀렸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아닙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하면 안 되고 용도지역 중에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에 하나인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죠. 도시 지역 중에서 들어가서 틀린 질문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정부의 주택 임대주택 정책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죠. 자, 우리나라에서 10월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우리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저하시키죠.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죠. 촉진하니까 틀렸습니다.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은 장기 전세 주택의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죠. 외부 효과의 개념이 나와 있고 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핀피라고 하죠. Please in my front yard. 핀피 형상이고 부의 외부 효과는 nimby라고 하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 나쁜 것 설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2번 정답입니다. nimby 형상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입니다. 2번 정답.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건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인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 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뭐가 되죠? 이 기대 수익률, 이 미래에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우리는 채택을 하는 거죠. 투자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틀렸고, 자 2번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다. 표준 편차는 위험인데 이 표준 편차 위험이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하니까 맞죠.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자 3번은 얘기죠.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우리가 기대 수익률 평면에 있어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때 투자자의 이게 위험에 대한 회피도를 얘기하죠. 그럼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즉 위험 회피도가 높을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집니다. 완만해진다 하면 안 되고 급해진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관계가 아니죠.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비례관계라는 건 뭐죠?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슨 관계? 플러스 정, 플러스 양의 관계,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무위험률의 상승. 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무위험률이
상승을 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2번 문제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